이런 것이 시험의 포인트예요. 비싸움리 토기가 점차 어느 토기로 이어진다? 이 작품 보유하고 있는, 갖고 있는 그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부터 이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이제 나라, 사만 이어서 이제 삼국시대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고구려 무덤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금속공예 유물들과 함께 수막새, 그 다음에 벽화, 그 다음에 이제 청동 그릇들, 다양한 유물들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복제품이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율동적이고 동세적이죠. 동일한 시대 중국에서는 인물 묘사랑 동물 묘사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어요. 또 율동감이 있고 상세한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타고 있는 말 안장, 그 다음에 머리에 쓰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분을 표현하기도 했으니까 고구려 벽화무덤을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금방 또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벽화입니다. 지금 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쪽에서 고구려 벽화무덤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시각에서 보기엔 좀 아쉬운 부분 좀 있지요. 아마 여러 가지 박물관 측에서의 생각과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면으로 사신도가 내려와 있지요. 요쯤 되면 고구려 제3기 벽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벽화는 석실 봉토무덤, 자 다시요, 돌무지 무덤에서 석실 봉토무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 벽화는 석실 즉 돌방의 그림을 그렸다 석실 봉토무덤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1기, 2기, 3기로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중요한 포인트, 그림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1기는 그림의 주제, 무덤 주인, 뭐 조상화, 그죠, 생활, 뭐 그 다음에 행렬도 이런 거. 제2기 뭐 불교적인 내용, 제3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도교적인 거, 사신도 중심, 이렇게 주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 우리 지금 석실 봉토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돌방을 만들었다. 그럼 위에 천장은 어떻게? 이 천장을 덮는 방식, 천장 축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천장을 점차 줄이는 거, 점차 줄이고 이 모관한 부분, 사각형의 모관한 부분을 또 줄여나가는 방식, 모줄임 천장,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벽화는 3기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벽화 안에 주제,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초기는 그냥 개세적 내세관, 두 번째 중기 불교적 내세관, 세 번째 후기 도교적 내세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끝으로 건축적으로 뚜껑, 무덤의 뚜껑을 어떻게 덮느냐, 모주림 천장, 이런 것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얘는 과거에 논술 문제로 나왔었고요, 서술형으로도 또 나왔습니다. 축조 방식도 또 나왔었어요. 2017학년도에. 지금 굉장히 오래됐지요. 앞으로 나올 확률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꼭 정리하세요. 네, 여러분 고구려 유물 중에서 금속공예 여러 가지 유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여러분 화면 보시기에 우측 하단에 있는 뚜껑과 그릇, 이게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발견됐거든요. 발굴돼 가지고 호우총 청동기라고 합니다. 내용을 읽어봤더니 바닥,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보시는 바닥에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글씨가 서체로 얘기하면 옛날 서체, 옛날 예서체, 고래체입니다. 고래체. 예서는 두 가지 서체가 있죠. 고래와 팔분. 팔분은 파책이라고 하는 이 끝부분이 좀 두꺼워졌다 가늘어지는 그런 파책이 있는 걸 팔분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팔분체가 생기기 전 옛날 예서체, 고래체입니다. 이 부분은 서예할 때도 꼭 공부를 했던 거니까 꼭 정리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 호우총 바닥에 있는 글씨, 고래체로 써 있는 것이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벽에 써 있는 글씨, 그겁니다. 나머지는 해석이 다 됐는데 딱 두 글자만 해석이 안 됐어요. 제일 상단에 악보에 있는 샵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의미가 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광개토 대왕의 사후 3년 추모 시기에 왔던 많은 여러 나라가 있겠죠. 그 나라 대표로 왔던 그 사신들, 그들에게 줬던 어떤 일종의 선물 같아요. 이게 이제 호우총 청동기가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호우총은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 신라땅 경주 노소동
140호 분의 남쪽 무덤. 야, 어떻게 신라 땅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유물이 있었을까? 이게 아마도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는 당시에는 고구려가 세력이 너무 커서 신라라든가 주변 나라들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인질 형태로 뭐 왕의 동생이라든가 또는 조카라든가 아주 중요한 관료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대표로 인질처럼 가 있게 되는 그런 제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갔던 사람이 그 행사에 참여했다가 받아왔고, 요 받아왔던 것을 아마 또 제3자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됐거나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신라 왕무덤 쪽이 아니라 바로 그 바깥쪽에 있는 그런 쪽의 무덤, 호우총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발견됐다. 그래서 고구려의 세력, 당시의 삼국의 영향관계 알 수 있다는 것. 자, 우리에겐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그렇죠. 서예. 자, 서체는 예서체 중에 무슨 서체? 그렇죠. 고래라고 합니다. 고래체. 자, 고래체와 다른 게 또 뭐가 있다? 그렇죠. 팔분체. 요거 꼭 정리하시길 바래요. 네, 여기 이제 수막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수무늬 벽돌이라고 그러죠. 8종류의 문양이 판처럼 되어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깔려서 발견이 됐었는데 그 모서리 쪽에 작은 구멍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얘는 바닥에 까는 용도가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벽으로 이어지는 부분, 낮은 쪽이죠. 낮은 쪽에 일종의 타일 형태로 장식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양이 산수문도 있고 봉황문도 있고 용문도 있고 도끼문도 있고 다양합니다. 8개 종류의 문양이 있다는 것.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산수문, 벽돌무늬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수막새라고 합니다. 고구려 수막새, 백제 수막새, 신라 수막새가 용도랑 이름 같은데 디자인이 다르죠. 조형이 다릅니다. 조형이. 고구려는 각이 져 있고요. 백제는 둥글둥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는 신라는 약간 더 날카롭고 세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한국미술의 역사라고 하는 중요한 필독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막새, 고구려, 백제, 신라, 통신라 꼭 구분해서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산수무늬 벽돌 같은 경우는 공간처리 표현법이 매우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우측 하단에 산수문 벽돌입니다. 그죠? 역원근법처럼 멀리 있는 산이 더 크게, 가까이 있는 산이 더 작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산의 모양은 한자, 매산자를 좀 도들새김처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있고, 산 윤곽선에 나무를 도식화 처리되어 있다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동물도 나오고요. 굉장히 해학적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네, 지금 이제 신라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맞이하는 방이 신라관의 금관입니다. 방도 어둡고 조용한 엄숙한 약간 숭고한 느낌이 드는 방입니다. 대체로 이제 신라는 마립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죠. 그 마립관이 등장한 4세기 후반부터의 내용들이 되겠는데, 특히 이제 금관 같은 경우는 대체로 5개 정도. 그래서 황남대총, 그 다음에 서봉총, 금관총, 금룡총, 그 다음에 천마총 이렇게 5개가 되겠고, 전 세계에 금으로 만든 왕관이 대체로 한 100여 개가 된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만 발견되는 게 한 10개 정도. 거의 그 금관은 전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금관 중에서 순금작용, 물론 정확하게 하면 이제 순금은 아니고요. 금이 약 한 88% 정도, 나머지가 아연과 구리 정도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장식하는 기법들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만큼 뛰어난 그런 그 장식 기법이 되겠습니다. 발견이 된 상태는 금관을 우리가 좀 쓰면 이마에 쓰겠죠.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의 이마에 위치하지 않고 어깨와 목 사이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가 이렇게 좀 오므려져 있는 형태라서 고각적으로는 아마도 돌아가신 분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살아있을 때 쓰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디테일을 보시면 제작자가 제작하다가 뭔가 잘못 뚫어가지고 남아있는 흔적들까지 있거든요. 만약에 살아있는 이 왕에게 대왕마마 이거 제가 잘못했는데 살짝 좀 봐주시죠,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돌아가신 분에게 주는 용도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한자로 출자 형태로 사슴뿔 형태로 되어 있는 그것의 바깥 윤곽에는
이 정으로 이렇게 막 점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사용할 때 이렇게 흔들리는 낭창낭창 흔들리는 것들을 좀 잡아주는 그런 과학적이고도 공회전 기술이 있었다는 것 참고해 두시고, 대체로 이게 이제 문헌 자료가 없어서 어떤 것이 먼저다, 어떤 것이 나중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준점은 없지만, 대체로 생각할 때 장식이 과다한 것이 조금 더 오래전에 만들었고 점차 장식이 줄어나가는 것이 가장 최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뭐 동일하게 달려있는 것이 옥구슬 같이 이렇게 올챙이 같은 것에 우리나라는 옥 기술도 뛰어났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금관 밑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죠. 이거를 허리띠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자로 과대라고 합니다. 과대. 이 과대는 저기 유목민족들이 쓰는 일종의 풍습 같은 것입니다. 허리에 두르고 있는 건데, 말 타고 먼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한꺼번에 다 여러 가지 생활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냥을 한 다음에 고기 가죽을 벗겨내는 칼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냄비도 끓여야 되는 불쏘시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상징적인 것을 과대 주렁주렁 달아서 허리에 둘렀다는 것,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금관 따로 과대 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